나 도저히 안 되겠어. 발이 안 떨어져. 너무 무서워. 나도 그래. 자꾸 오줌이 나오려고 그래. 19살, 20살이나 되었을까. 체구가 작고 목소리도 영락없이 여자 같은 두 청년. 찌질이 형제라 불리우는 다이 형제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다. 이 형제들은 오늘 밤 왕초와 같이 관제묘에 다녀오면 별명을 호걸 형제들이라 불러주겠다는 친구들의 말에 청룡을 선뜻 따라 나선 길인데 숲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휘휘 귀신 소리처럼 들려온다. 왕초라 불리운 청룡은 그런 두 아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산에 올라오면서도 이 조그만 놈들은 쉬지 않고 징징대었고 관제묘까지 가는 길에도 역시 계속 걸리적거릴 게 분명하다. 이쯤에서라도 이 쪼맹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작정한 청룡은 아유, 니들이 그럼 그렇지. 어쩐지 잘 따라온다 했다. 아, 그러게 나 혼자 갔다 온다니까. 뭐하러 따라오냐. 얼른 니들 집이 나가. 관제묘는 나 혼자 갔다 올게. 말을 하는 청룡의 눈빛에는 묘한 장난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왕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내일 같이 오자. 응? 잘못하면 호랑이도 나올 수 있잖아. 같이 가자. 응? 아이들은 청룡 없이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아득해졌다. 무조건 청룡과 같이 가야 한다. 청룡의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갔다. 이놈들아, 돌아가는 길도 무섭다 이거잖아. 이놈의 새끼들 아주 속보인다. 청룡이 산길 쪽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니들 호랑이 나올 거 알고 있었구나.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호랑이 고개야. 진짜 저기가 호랑이 고개야? 아이들이 어둠에 잠긴 고개를 올려다보며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갔다. 호랑이 고개는 호랑이들이 자주 애용하는 길목, 그렇지 않아도 달포 전에 호환이 일어난 곳이었다. 니들 이거 알고 있어? 이 왕초가 말이지. 호랑이랑 형님 동생 한다는 거 말이야. 청룡의 코가 벌렁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면 뻔했다. 청룡이 거짓말 아니면 뻥치는 거다. 그럼 호랑이가 왕초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 아이가 무서워서 이빨을 부딪히면서도 물어왔다. 평소에도 청룡의 말이라면 그저 껍벅 죽는 아이들, 청룡이 멸치를 고래라고 해도 고래라고 믿을 판인데 생판 처음 올라오는 산길, 두려움에 젖어버린 아이들의 머리는 현재 고장난 사치품에 불과했다. 아유, 안 되겠다. 지금 니들 데리고 장난친 것 같냐? 이왕 말 나온 김에 호치를 니들 앞에 불러서 소개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호치라, 귀여운 내 동생아. 형이 왔다. 내가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들 데려왔다. 청룡이 두 아이를 손짓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이놈들이 너를 진짜로 궁금해하거든? 어서 와라 어서 와, 호치라. 갑자기 청룡이 소리를 지르고 펄쩍 뛰며 두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호랑이다! 살려줘! 놀란 두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청룡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우르렁거렸다. 이놈들 이리 오너라. 어디부터 뭐 줄까? 무섭다. 그러지 마라, 왕초. 왕초가 호랑이였어. 왕초가 우리 잡아먹을 거야. 아이들이 혼비백산하여 내 발로 기더니 일어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 파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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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자 마른 나뭇잎과 장가지가 터지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호랑이다. 사람 살려줘. 그렇지 않아도 겁먹은 두 꼬맹이들 그 소리를 호랑이 발자국이라 여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길을 내달렸다. 청룡은 녀석들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다. 아이고, 저런 것보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온 게 용한 건가? 잠시 두 아이가 사라진 숲길을 응시하던 청룡. 드디어 귀엽고 귀찮은 혹덩이들이 떨어졌다. 이제야 안심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관제묘까지 가는 길은 이미 머릿속에 완벽히 그려져 있고 호랑이가 나타난다 해도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일이었다. 아자자! 청룡은 고함을 치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렀다. 청룡아, 넌 할 수 있다.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무섭겠어. 호랑이가 무섭겠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포효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다. 청룡의 얼굴에 놀람 반, 흥미 반의 표정이 스쳐갔다. 호랑이,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생생하게 들릴 줄이야. 알았어. 호랑아, 보채지 좀 마라. 지금 간다. 지들려라. 호치라. 청룡은 숲을 가로질러 호랑이 소리가 들려오는 관제묘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파르륵.
버석버석, 저벅저벅. 켜켜이 쌓인 나뭇잎들이 침입자의 발에 짓밟혀내는 비명 같은 소리. 달빛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슴풀에 비추는 산길을 얼마나 걸었을까. 숲길 옆으로 낡고 짤짤한 나무 울타리가 나타났다. 수백 수천 년이 하룻밤 같은 곳. 핑계 없는 무덤의 생활 공동체 공동묘지. 꿀꺽, 청룡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부어 터질 것 같은 그의 간땡이도 공동묘지의 음산한 기운 앞에서 쫄았는지 살짝 쪼그라들었다. 흐흐, 어디선가 스산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수많은 한숨이 풀잎처럼 모였다가 바람을 스치며 울리는 흐느낌. 청룡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제 귀신이 나올 차례인가? 그는 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돌려 공동묘지를 훑었다. 하르흐, 하르흐. 무덤 위엔 푸른빛을 머금은 기묘한 불덩어리들이 공동묘지 위를 둥둥 떠다니고 커졌다가 작아졌다. 깜빡깜빡 느릿하게 움직이는 도깨비불. 와, 이거 기아를 볼만하네. 보던 청룡의 입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나왔다. 미친놈처럼 키득거리는 청룡. 순간 바람이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달빛을 실어 나르고 달빛에 드러난 청룡의 얼굴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눈빛. 그때 낡은 묘비 뒤 그늘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아니, 그림자 같은 말소리가 튀어나왔다. 이 밤에 여기까지 웬 발소리? 산 사람의 숨결이 들리다니 오랜만이고. 집단에 청룡에게 겁주려고 사력을 다하는 귀신이 성대 긁는 소리. 어라, 귀신이 나올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지? 청룡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어이가 없었는지 한동안 말을 잃은 귀신. 정말 귀신이었다면 미안해요. 제가 말하는 귀신 처음 보거든요. 아니지, 처음 듣거든요. 어쨌든 저는 청룡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그림자님은 사람은 아니신 것 같은데 진짜로 귀신이신가요? 정체를 밝혀주실래요? 허허, 이놈 어린 놈이 간땡이가 부었구나.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군번이나 되냐? 순간 갑자기 귀화들이 몰려들어 무성한 나뭇가지에 달라붙었다. 그리고는 저벅저벅 사람이 걸어 나왔다. 아, 안녕하세요? 이 밤에 소란을 피워서 죄송해요. 청룡은 인사를 하면서도 웃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어야 할 것인지 고민했다. 이 귀신은 틀림없이 심심해서 죽은 사람일 거야. 그렇다고 웃을 수는 없었다. 귀신의 장단에 놀아놔줘야 할 것 같았으니까. 저는 관제묘로 가는 중인데 여기 공동묘지를 가로지르면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여기 터줏대감이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넓은 데서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아무래도 밤새도록 어르신을 귀찮게 할 것 같은데요. 헐, 이런 겁대가리 없는 놈을 봤나? 아무리 그렇다고 귀신한테 길까지 묻냐 물어 이걸? 아무리 내가 귀신이지만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다. 넌 내 존심을 심각하게 건드리는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니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말 못해. 확 저승으로 밀어버리기 전에 얼른 돌아가라 임마. 귀신이 존심이 있다고? 심지어 존심을 건드리면 범죄란다. 역시 내가 잘 봤다. 처음 들어본 말을 하는 재밌는 귀신이었어. 에이,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어르신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했겠어요. 제가 여길 꼭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호랑이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청룡은 귀신을 바라보며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청룡의 말을 들은 귀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 그랬어? 호랑이 고개를 넘기 싫었다고? 그래 이해는 하겠다. 호랑이 녀석 성격이 참 더럽더라.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잖아. 나도 그놈하고는 상대하기 싫었어. 귀신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내가 보아하니 내 놈도 간땡이가 부어 터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호랑이가 무섭긴 하나 보구나. 내게 귀를 묻는 걸 보니까 말이야. 청룡은 불쌍한 표정을 싹 지우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무서워서 온 건 아닌데요. 호랑이는 경험상 솔직히 이 몸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근데 귀신은 아직 모르잖아요. 귀신도 저를 모르고 피장파장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서요. 귀신이 크게 웃었다.
흐하하하하하. 나뭇잎과 귀화가 사정없이 들썩였다. 이놈 진짜 또라이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 같은 새끼들을 좋아했지. 그래, 너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좋은 말만 귀신같이 잘하는 귀신왕인가? 청룡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 의미라면 호랑이 고개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지. 자식 잘 왔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긴. 네 덕분에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어. 자, 저기 도깨비불 보이지? 저놈들이 알아서 길을 안내해 줄 거야. 네가 무사히 관제묘까지 가는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걸어가 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신님. 도깨비불 중 한 무더기가 스르륵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푸른 불빛들이 마치 길을 안내하듯 공동묘지 안쪽으로 나 있는 희미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청룡의 눈이 번뜩였다. 옳거니 귀신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보고도 안 따르면 예의가 아니지. 청룡은 귀신을 향해 날아갈 듯 절을 올렸다. 내세에 만수무강하세요. 청룡은 도깨비불이 이끄는 대로 당당하게 공동묘지 한복판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잘 가라, 간땡이 터진 놈아. 다음에 오면 향불 아래서 건하게 같이 한잔 하자. 저 양반도 개념 밥 말아먹었네. 내가 향불 아래서 뭐하러 당신하고 술을 먹어. 흥, 칫뽕이다. 뭐야 청룡. 방금까지 귀신하고 엄청 좋았잖아. 귀신도 이해할 수 없는 청룡의 심중 변화. 청룡은 귀신이 자신의 생각을 눈치챌까 머리를 감싸고 얼른 공동묘지를 벗어났다. 잠시 후 청룡이 문득 걸음을 멈춰섰다. 몸이 붕 뜨는 느낌과 함께 어지럼증이 일어나서였다. 인지 부조화.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이 정말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한밤중 산길에서 귀신에게 홀렸었을까? 어쩌면 이 모든 게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닐까? 청룡은 개가 몸을 털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어릴 때부터 청룡은 자주 일어날 수 없는 경험을 해왔던 것이다. 어린 그로서는 도저히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수 없는 헷갈리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대로 된 세상에 찾아왔다. 그래서 그는 한쪽 세상을 택했다. 그 한쪽 세상에서 청룡은 호랑이보다 더 대범해졌다. 도깨비불의 인도를 따라 공동묘지를 벗어난 청룡의 발걸음이 드디어 관제묘에 닿았다. 낡은 담장 너머로 일렁이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사람의 신음이 희미하게 바람에 실려왔다. 젊은 여자 신음소리. 신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자 청룡은 푹 칼날이 심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다. 청룡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젠장 이번엔 또 뭐야? 관제묘랑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건가? 오늘따라 왜 이래? 에이, 괴를 한번 짚고 왔어야 했어. 하지만 후회는 후회고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다. 호랑이도 귀신도 무서운 줄 모르는 자신 왜 느닷없이 이렇게 칼 맞은 것처럼 섬뜩해진 걸까? 뭐지 왜 그렇지? 내가 지금도 여전히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수천 번 느껴봤던 착각이나 환상의 느낌이 아니었다. 산길을 훑고 지나가는 밤바람의 느낌과 스쳐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서로 겹쳐 들리지 않았다. 겹쳐 보이는 것도 없다. 지금은 진짜로 현실인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 같지 않은 감각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으니 처음으로 나타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청룡은 알 수 없었다. 청룡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피하고 싶었지만 약속 장소가 바로 이곳 관제묘에서 피할 수가 없었다. 정령은 발 뒤꿈치를 들어 기척을 죽이고 관제묘에 다가갔다. 다가갈수록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담벼락에 도착한 청룡은 몸을 숙여 벽에 뚫어진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관제묘 내부 몇 개의 횃불은 불이 켜져 안을 밝히고 있고 바닥에 한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여자 옆을 얼굴이 붉어진 채로 서성이는 남자가 보였다. 아니,
저놈은 아는 얼굴이었다. 요양연에서 손꼽히는 남봉꾼, 현감의 둘째 아들 견지용이었다. 청룡은 시선을 돌려 쓰러진 여자를 다시 한번 보았다. 옷은 여기저기 찢겨져 약간의 속살마저 비치고 있었는데 얼굴을 돌리고 있어 누군지 볼 수 없었다. 딱 보기에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짐작되는 현장이었다. 여자가 신음을 내면서 고개를 돌렸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여기저기 둘러붙어 있고 입술에 피가 맺힌 퉁퉁 부은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뭔가 익숙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 오감이 안 되면 육감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걸까? 온몸에 솜털이 일제히 곤두서고 등줄기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아올랐다. 쿠쿵, 쿠쿵, 쿠쿵.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다. 아이 독한 년, 네가 진짜 관을파야 눈물을 흘리겠구나. 견지용이 쓰러진 여자의 뺨을 발로 툭툭 치며 말했다. 그의 입에서 취기와 함께 욕설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네 년이 감히 나를 거부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니 깎고시. 소녀는 몸을 떨며 말했다. 목이 쉬었는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제발 놓아주세요. 놓아주라고. 네가 놓아주라고. 내가 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때를. 흐흐. 견지용이 소녀의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휘어잡았다. 도련님 제발. 소녀가 비명을 지을수록 그의 얼굴에 피어나는 욕정이 더 짙어만 갔다. 청룡은 담벼락 뒤에서 입을 틀어막았다. 치밀어 오르는 살기로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다. 분명 아기씨다. 태어나 할머니 말고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생각만 해 사람.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꿈에도 잊지 못할 아기씨 목소리였다. 청룡은 다시 깊게 숨을 쉬었다. 담대하라 사자의 심장처럼. 아기씨를 구해야 한다. 구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 저기로 뛰어들어갈 기회, 단 한 번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청룡은 골목왕초라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수십 번의 싸움을 경험했다. 냉정을 잃으면 어김없이 사고가 터지곤 했다. 청룡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품속을 더듬었다. 밤중 산행, 비무장으로 산에 오른다는 게 꺼림칙해서 집에 굴러다니는 걸 대충 집어온 것이다. 그것은 땡중이 쓰다가 버리고 간 작은 칼이었다. 청룡에게 싸움은 쉬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호랑이 아가리 속에 들어간 것처럼 두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기어코 다 이겨 먹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횃불을 든 놈 둘, 몽둥이 든 놈 하나, 칼을 찬 놈 하나, 그리고 저 견지용 해서 모두 5명. 저놈들이 버티고 선 모습이 청룡의 눈에는 돌로 만든 성체처럼 견고해 보였다. 거기다 저 칼 찬 놈은 새처럼 날아다니고 불을 뿜어낸다는 무림이니 틀림없다. 이 싸움은 청룡이 경험했던 전의 싸움과 확연히 다를 것이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인데 절박함이 더할수록 청룡은 자신이 개미처럼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럴 때 땡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땡중은 청룡을 줄기차게 유혹했었다. 넌 싸움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 나랑 같이 가면 공중을 날고 바위를 깨는 사부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꼬시곤 했다. 청룡도 솔직히 가고 싶었었다. 하지만 할머니랑 떨어지는 건 도저히 못할 일이었다. 아, 이럴 때 땡중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생긴 땡중이 이렇게 보고 싶을 줄이야. 순간 그의 뇌리를 때리며 땡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한테 위기가 온다면 도망갈래? 아니면 맞서 싸울래? 독수리는 때가 오면 제 부리와 발톱을 스스로 뽑아버려. 왜냐고? 그래야만 더 강한 부리와 발톱을 얻을 수 있거든. 반드시 명심해라. 너를 죽이지 못하는 위기는 더 강한 너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청룡은 자신이 여기 관제묘에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양난 소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하늘이 나를 양난수저 여기 불렀으니 당신을 구하려는 게 틀림없습니다. 청룡이 양난에게 간절한 마음을 보내고 난 후 공격해야 할 순위를 매겼다.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저놈 칼을 찬 저놈이었다. 저자가 무리민이라면 10중 8구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아무리 간땡이가 부었다 할지라도 청룡은 이런 위기를 벗어나기에는 약관에도 미치지 못하는 풋내기에 불과했다. 뚝뚝뚝뚝. 얼마나 손에 힘을 주었을까. 칼을 쥔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으나 청룡의 감각은 온통 관제묘에 쏠려 있어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기씨, 아기씨. 아래쪽에서 애타게 아기씨를 부르는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청룡의 고개가 소리나는 방향을 향해 획 꺾였다. 시선이 향하는 곳, 산길을 점점이 밝히며 횃불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분명 아기씨를 찾는 횃불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저 봐요. 양난 소저 하일이 나를 여기 보냈다니까. 하일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이제 5대1의 싸움이 아니다. 저놈을 잡아서 인질로 삼자. 그래야 아기씨를 구할 수 있다. 청룡은 먼저 현감 아들 견지용을 잡기로 결정을 하고 소도의 칼날을 두 손가락으로 잡았다. 땡중에게 배웠던 비수 던지기를 칼찬 놈에게 써먹기 위해서였다. 은하상단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자 견지용의 눈빛이 음침하게 변했다. 이렇게 되면 전연을 살려둘 필요가 없겠다, 그지? 견지용은 옆에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었다. 아유, 저놈이 아기씨를. 움직이기도 전에 위기가 먼저 발생했다. 청룡은 가슴에 불이 붙은 듯 다급해졌다. 칼을 잡은 두 손가락에 불끈 힘을 주었다. 저 칼찬 놈을 먼저 잡아야 한다. 청룡은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그의 몸 안에서 기묘한 힘이 끌어올랐다. 청룡이 관제묘 안으로 바람처럼 지쳐 들어갔다. 뭐야? 칼찬 놈이 칼자루를 잡으며 소리쳤다. 이야! 청룡은 기합을 지르며 칼찬 놈의 심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소도를 던졌다. 거리는 불과 1장. 청룡에게도 칼찬 놈에게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짧은 거리였다. 청룡은 작은 칼을 던져놓고 어떻게 됐는지 보지도 않았다. 아니, 볼 시간이 없었다. 저놈, 아기씨에게 흉한 칼을 가지고 가는 놈, 견지용을 한시바삐 잡아야 했으니까.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다. 오, 맞았구나. 다행이다. 비명소리에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소도가 심장을 조금 벗어나 오른팔 겨드랑이 근처 상박의 명중에서 대롱거리고 있었다. 이라차. 청룡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안 맞은 것보다 저렇게라도 맞아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칼집을 왼쪽에 차고 있었으니 분명 오른손잡이일 것이고 칼 맞은 팔로 검을 휘두르기는 이미 글러버린 것이다. 누구냐? 견지용이 칼을 꺼내들고 쓰러져 있는 아기씨 옆으로 걸어가다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청룡을 보고 당황하여 소리쳤다. 청룡은 온통 아기씨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아니, 생각할 사이도 없이 청룡은 목표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얍. 현감 아들놈이 청룡의 가슴을 겨누고 칼을 찔러왔다. 청룡은 무릎을 살짝 굽히고 좌측으로 한 발을 내딛어 들이쳐오는 칼끝을 피했다. 견지용은 예상외로 청룡이 가볍게 피하자 청룡의 머리를 치려고 칼을 위로 들어올렸다. 이놈! 청룡은 견지용의 몸에 바짝 달라붙었다. 순간 견지용의 몸에서 토할 것 같은 역한 술 냄새가 확 끼쳐왔다. 그와 동시에 견지용의 칼날이 청룡의 머리를 노리고 떨어졌다. 툭! 칼을 잡은 견지용의 팔이 뒤로 움직이고 있는 청룡의 오른쪽 어깨에 걸렸다. 순간 청룡의 뇌리에 두껍고 큰 땡중의 두 손이 환상처럼 떠올랐다. 타닥! 발걸음을 견지용 뒤로 옮긴 청룡이 두 손으로 견지용의 머리와 겨드랑이를 동시에 잡아챘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비틀어버렸다. 땡중의 치명적인 살인 기술, 우두둑.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관제묘 안에 울려 퍼지고 놈의 몸이 힘을 잃고 축 처졌다. 청룡은 그의 목과 머리를 휘어감고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비틀었다. 하지만 뼈 부러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이미 견지용, 이 똥파리 같은 자의 목뼈는 부러져 덜렁거리고 있었다. 청룡은 처음엔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중엔 인지를 삼아야지 라고 결정했고,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죽여버렸다. 거기다 확인사살까지 해버린 것이었다. 청룡은 스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 생각과 완전 동떨어진 행동. 청룡은 머리를 털어 밀려오는 감정을 밀어냈지만 마음은 흥분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떨썩. 청룡이 두 손에 힘을 풀자 견지용의 시신이 땅에 떨어졌다. 도련님! 가복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가복들은 갑자기 난입한 침입자가 칼을 날려 한 사람을 부상시키고 견지용의 목을 부러뜨리자 잠시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은 곧 정신을 차리고 청룡에게 달려들었다. 청룡은 공격을 피해 관제묘 밖으로 도망가면서 고래고래 소리쳤다. 여기입니다! 관제묘에 A씨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A씨 납치범들이 여기 있어요! 칼 맞은 놈이 밖을 내다보고 소리쳤다. 저 놈말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어. 어서 피해야 돼. 칼을 맞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피가 솟아오르고 자신이 보호하던 도련님은 목이 부러져 죽고 겁에 사로잡힌 그의 뇌리에는 도망가야 해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세 놈이 약속한 듯이 멈춰서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없어. 잡히면 무조건 박살난다. 비록 작은 상단이지만 은하상단은 무림방파와 관계가 깊다.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니 이들이 은하상단에 잡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이었다.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자. 칼 맞은 놈이 분한 듯 청룡을 노려보고 관제묘 밖으로 달려나가자 나머지도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쳤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긴장이 풀린 청룡은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다. 그제서야 몽둥이에 맞았던 자리가 얼얼하게 통증을 냈다. 낮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아기씨, 아기씨, 정신 차리세요. 종룡은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 아기씨 옆으로 다가갔다. 횃불이 사라진 관제묘 안을 풀벌레 울음소리가 가득 채웠고 희미한 달빛이 비집고 들어와 아기씨의 얼굴을 비췄다. 청룡이 아기씨의 코에 손을 가까이 대고 숨결을 관찰했다. 아기씨의 숨결은 관제묘 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안정적이었다. 그때 멀리서 횃불 불빛이 관제묘 안까지 들어왔다. 아기씨, 아기씨,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들이 외치고 있었다. 여기다. 관제묘다. 청룡이 목소리를 낮춰 아기씨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기씨, 이제 괜찮아요. 사람들이 왔어요. 정룡은 아기씨의 얼굴을 쓱 한번 쓸어주고 신음을 흘리며 어렵게 몸을 일으켰다. 아기씨가 안전해졌으니 이제 자신이 도망칠 차례. 횃불을 든 은하상단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청룡은 급히 나무들의 그늘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나뭇잎들이 청룡의 체중에 눌려 바스락거렸다. 청룡아, 너 왜 숨는 거니? 나뭇잎들이 갸우뚱거렸다. 정말 내가 왜 숨고 있는 거지? 청룡은 자신의 행동에 정확한 이유를 달 수 없었다. 그냥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청룡이 양난이 있는 관제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잠시 후 관제묘 안에서 중년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아기씨, 아기씨 저 왔어요. 행랑어멈이 왔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행랑어멈이 대뜸 아기씨 상체를 들어 품에 안더니 귀를 아기씨의 코에 댔다. 아기씨는 무사하시니 어서 듯옷을 준비하게, 어서. 그 소리를 들으며 청룡은 후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기씨가 살아서 구출되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
생각 같아서는 도망간 현감 가복들을 쫓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에겐 그럴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편 정신없이 산길을 내달려온 현감 가복들은 우당탕탕 대문을 밀치고 곧장 요양현 현감의 관저로 들어갔다. 현감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거칠어진 숨결을 가누지 못하는 가복의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책을 읽고 있던 현감이 인상을 쓰고 돌아보며 고함을 질렀다. 아니, 이놈들이 무슨 말이 그리 더딘 게냐? 썩고 하지 못할까? 그것이 도련님께서. 현감은 도련님이란 말이 나오자 와랑 미간을 찌푸렸다.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또 사고를? 크게 친 모양이구나. 라고 지레 짐작하며 말했다. 그래, 그놈이 또 말썽이라도 부렸다는 게냐? 그게 아니굽쇼, 나리. 도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똥마령 강아지처럼 쩔쩔매던 가복이 어렵사리 입을 열어 사실을 고했다. 순간 현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툭 들고 있던 서책이 손에서 떨어지고 정적이 흘렀다.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현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노성을 질렀다. 내 이놈! 거짓을 고하면 내 놈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 죽일 게다. 철푸덕. 가복이 두 손, 두 무릎을 땅에 대고 엎어졌다. 소인이 어느 안전에다 거짓을 고하겠습니까요? 도련님께서 청룡이라는 자와 시비가 붙어서 그만. 현감의 눈동자가 희번덕 돌아가고 벌개진 얼굴이 도깨비 탈을 쓴 것처럼 일그러지더니 가복의 말을 끊으며 탁자를 내리쳤다. 청룡이 그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들을 죽였다고? 가복의 말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것이 사실은 도련님께서 어떤 여자를 겁탈하려 하시다가 현감이 고함을 지르며 가복의 말을 끊었다. 닥쳐라! 겁탈이라니! 정녕 니놈이 죽고 싶단 말이냐? 내 아들이 어디 여자가 없어서 겁탈을 한단 말이냐? 아무래도 니놈이 제 정신이 아니구나. 가복은 현감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다. 옆에 있던 한 가복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말을 바꾸었다. 도련님과 여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청룡이란 놈이 느닷없이 관제묘에 들어와서는 대뜸 도련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다가 그만! 어쩌면 이런 사단은 현감도 이미 예견하고 있던 일이었다. 아들놈이 하는 짓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못되고 더 대담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으나 언젠가 큰 사고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무림방파나 큰 무관으로 보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죽어버렸단다. 이렇게 어이없이. 가복들이 도망치듯 빠져나간 대청에 우두커니 서있던 현감이 신음을 지르며 훔친 몸을 떨었다. 은하상단은 무림과 관계가 깊은 상단 조직이다. 가복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감과 은하상단은 원한 관계에 이미 있게 되었고 관과 무림은 서로 관계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지만 일단 원한이 개입되면 도로아미타불. 무림인들은 성질이 급했고 원한은 꼭 피를 불러왔다. 현감은 급기야 자신의 생명도 위험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 일을 빨리 처리해만 한다. 현감은 조용히 현청의 군관을 불렀다. 오늘 관제묘에 갔던 가복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어라. 군관이 명령을 받아들고 나가자 현감은 지필묵을 꺼내어 먹을 갈았다. 무조건 이 사건을 축소하고 덮어야 한다. 조작해야 한다. 현감은 어금니를 악물고 은하상단주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오늘 밤 관제묘에서 남녀가 만나기로 했고 그 둘은 귀대계 영애와 우리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둘이 약간의 의견 차이로 말다툼이 있었을 때 청룡이라는 자가 관제묘에 난입하여 우리 아들 겸지용을 살해하였고 이를 같은 자리에서 목격한 증인도 여러 명이 확보되어 있다. 이 청룡이란 자는 폭력 조직을 이끌고 있는 자로서 귀댁 영애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 바 본인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할 것이니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감투를 쓰고 나서 한 짓이라곤 오로지 주지 육림에 빠져서 중상모략과 수탈뿐이었던 현감에게 이런 공문 하나 작성하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 현감은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도 잊은 채
슥슥 온 힘을 다해 붓을 놀렸다. 세상엔 어디든지 병균이 있다. 어디든지 나쁜 놈들이 있다. 이런 놈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한편 현감은 무림살수 조직인 살막에 엄청난 돈을 주고 청부를 살막은 넣었다. 현감이 촌무지렁이 하나 잡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하자 두 손을 들고 환영했다. 살막은 청부를 접수하자마자 가용인원 모두를 투입하여 청룡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추적자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청룡의 뒤를 쫓아갔고 부러진 나뭇가지, 눕혀진 풀 하나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추적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어느 산 언덕에서 숨어 요양현 쪽을 바라보고 있던 청룡은 산 밑 관도를 달려오는 세 마리 말을 보게 되었는데 청룡은 그들로부터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그 후부터 청룡은 낮에는 동굴 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이동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제대로 휴식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도망쳤다. 도망치는 내내 청룡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떨쳐낼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희번덕거리는 눈빛,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냥개 우는 소리, 살수들끼리 주고받는 작은 신호음.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죽음의 발소리 같았다. 청룡이 잠시 멈추면 귀신같이 거리가 좁혀지곤 했다. 근 한 달이 넘게 도주와 추적이 계속됐다. 청룡의 체력은 이미 한계를 넘은 지에 오래였고 한 달간 헤어오던 것처럼 그저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산속을 걷던 청룡이 걸음을 멈췄다. 자신의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이 느낌은 공포가 밀려드는 전조였다. 살인 후 일주일 넘게 청룡은 살인의 충격에 휩싸여 벗어날 수 없었다. 견지용 그놈은 마땅히 죽일 놈이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놈 하나가 없어지면 100사람이 편할 것이었다. 청룡은 생각나는 수많은 당위성으로 살인의 기억을 지우려 했지만 애초 성공을 기대하지도 않았었다. 몸이 다시 붕 뜨더니 공포가 시작되었다. 두 손의 목뼈가 부러지는 감각이 인두처럼 화인이 되어 올라오고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송곳이 되어 귀청을 뚫었다. 환청, 환각이 짱돌처럼 날아와 그의 온몸을 내리쳤다. 이 공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진이 빠져버린 청룡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땡중이 한 말이 생각났다. 힘들지. 오늘 저기까지만 가보자. 오늘만 넘겨보자. 그랬다. 땡중이 했던 말이 청룡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오늘만 저기까지만. 청룡은 수시로 발작하듯 일어나는 공포를 견뎌내기 위해서 스스로 환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꺼이 환상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몸이 붕 뜨는 느낌이 온몸에서 지진처럼 일어났다. 이번은 무언가 달랐다. 공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칼날 같은 예감이었다. 청룡은 도주의 끝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수들의 발소리가, 그들의 냉혹한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도망칠 힘도 없었다. 예감이 사실로 확인된 건 불과 차 한 잔 마실 시간, 길 끝에 선 청룡이 산길이 끊어졌다. 무심하게 절벽 밑을 내려다봤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볼수록 정신이 아득해졌다. 차가운 바람이 절벽 밑에서 청룡의 앙상해진 몸을 핥히고 지나갔다. 청룡은 얼음물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정말 길이 끝났구나. 청룡은 뒤에서 그림자들이 살기를 품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졌다. 저기 있다. 사수들의 목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휘리릭 휘리릭 새처럼 날아온 살수들이 청룡을 에워싸고 섰다. 그들은 쥐를 데리고 노는 고양이처럼 팔을 흔들고 여유를 부렸다. 이놈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느냐? 어디 더 도망갈 데가 없더냐? 한 살수가 청룡의 몰골을 보면서 비웃었다. 고작 이런 예송이 하나 잡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다니. 빨리 처리하고 돌아가자. 아니, 죽일 거야? 되도록 산채로 잡아오라 했잖아.
한마디씩 하던 살수들은 마지막 말을 한 살수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33호야, 넌 가끔씩 뇌를 비우나 봐. 저 놈을 살려가봤자 우리들한테 떨어지는 게 뭔데? 살려서 데려가면 너한테 특별히 뭐라도 주겠다디? 그래, 맞아. 뭐 하나 가져가는 것도 냄새나고 힘든데 하여간 저놈의 새끼는 살수 중 하나가 허리춤에서 나리 시퍼런 비수를 뽑아들었다. 다른 하나는 한 손엔 검, 한 손엔 독침을 꺼내들고 있고 마지막 한 명은 비수들을 손가락에 끼우고 있었다. 외통수 밑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위에서 청룡은 마지막을 준비했다. 죽음이 정해진 마지막 싸움. 비수가 먼저 날아왔다. 가뜩이나 피곤한 청룡의 반사신경은 비수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양쪽 허벅지와 종아리에 비수가 박혔다. 슈슈슉. 동시에 독침이 얼굴로 날아들었다. 청룡은 팔을 들어막았다. 그러자 옷을 뚫고 서너 개의 독침이 팔에 박혔다. 곧 불같은 고통이 찾아왔다. 이때 검을 든 살수가 순식간에 청룡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청룡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혀 피하려 했지만 이미 독침의 기운이 온몸을 둔하게 만들고 있었다. 검날이 청룡의 어깨를 베고 지나갔다. 극심한 고통에 몸이 휘청이며 균형을 잃었다. 싱겁구만. 살수 중 한 명이 발로 청룡의 가슴팍을 강하게 걷어찼다. 피부가 터져나가는 충격이었다. 우당탕탕 대굴대굴 굴러서 그대로 절벽 끝으로 밀려난 종룡. 눈앞이 아찔했다. 야, 조심해 임마. 떨어뜨리면 불장 다 보잖아. 이 병신아. 한 살수가 신경질을 냈다. 청룡은 몸을 돌려 살수들을 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저며 오건만 마음이 정해지니 문득 초연해진 것이었다. 너희들 내 머리를 가져가야 한다면서. 가슴팍을 찬 놈이 얼굴을 구기며 말했다. 곧 죽을 놈이 별걸 다 물어보고 자빠졌네. 청룡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머리를 가져가지 못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청룡의 낌새를 눈치챈 살수한 놈이 빽하고 고함을 질렀다. 33호야, 얼른 저 새끼 잡아. 얼른. 청룡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이제 끝에서 반걸음도 채 남지 않았다. 얘들아, 그리고 33호야. 지옥에서 다시 보자. 청룡은 발에 힘을 주어 뒤로 몸을 날렸다. 운명아, 나를 받아라. 청룡의 몸이 꽃잎처럼 절벽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야, 저 지독한 놈. 한 발 늦게 허공을 움켜쥔 살수가 추락하는 청룡을 보고 말했다. 할머니, 아기씨. 청룡의 신형이 검은 점으로 변해가며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바람결에 묻어 올라왔다. 300년 전 청룡이 떨어진 천장 절벽 아래 동굴 안 신선처럼 생긴 한 노인이 앞을 바라보며 말한다. 배가야, 내 말 좀 잘 들어봐. 노인의 목소리가 동굴에 낮게 울려 퍼졌다. 있잖아, 배가야. 300년 후에 폭포물이 끊어질 거야. 겨울에 꽁꽁 얼면 흐르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폭포물이 흐르지 않게 될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거기에 해 모양을 하고 또 달 모양이 반짝반짝 나타날 거야. 그럼 넌 그때부터 절벽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노인은 그의 앞에 날개를 접고 얌전히 앉아있는 하얀 학을 보며 말을 이었다. 비단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흐르는 깃털을 가진 엄청나게 큰 학 한 마리가 노인 앞에 얌전히 날개를 접고 앉아있다. 노인이 말을 이어갔다. 어쩌지? 배가야 하늘이 우리 이쁜 배가한테 일을 시키시는데. 하얀 학이 부리를 치켜 세우고 날개를 푸득거렸다. 뭐요? 근데 삼촌은 거짓말쟁이 같아. 하늘이 하는 말을 삼촌이 어떻게 들어요? 아, 몰라, 난 몰라. 어쨌든 삼촌이 있잖아요. 삼촌이에요. 그러게. 한데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어서 말이지.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에이, 삼촌이 하시면 되잖아요. 난 세상 일 어려워서 하기 싫은데. 하하하.
그놈 참 기억하고 있지. 300년 후 어쩐다고? 내 너에게 한 말 다시 말해보거라. 같은 말을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야? 백아가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러건 말건 자신의 말만 중요한 꼰대 같은 노인. 노인은 조금만 지나면 자신이 죽고 없을 거라는 걸 말할 수 없었다. 백아의 비유를 되도록 맞춰줘야 대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노인은 자신이 할 말을 계속했다. 저 앞에 폭포가 저 연못으로 떨어지지 않고 끊어진다는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백아가 자존심 상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참, 그걸 모를까봐. 허허허, 그래. 우리 배가가 똑똑하지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기일 거야. 우리 배가 1월의 태극 문양은 어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독고왕은 백아가 신조인 것을 알고 나서 시험 삼아 천자문을 가르쳐봤다. 백아는 사실 신조다. 이무기가 오래 살면 신선이 된다는 전설이 있듯이 백아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자연의 섭리를 아는 영험한 동물이었다. 서로 간의 믿음이 쌓이면 영혼과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가르치고도 믿을 수 없었다. 천자문을 배운 지 10년 백아는 긴 부리로 천자문을 휘갈겨 썼다. 검을 현 누르황의 실제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입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뜻은 서로 통했다. 백아가 말똥말똥 노인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모르는데도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백아. 교육으로 자아가 생기자 너 나를 가르는 분별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겨버렸다. 명백한 교육의 폐해. 이 다시 존심이 있다 이거지. 우리 배가는 이 세상 학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쉬마하고 젠틀어할 거야. 내기해도 좋아. 노인은 느닷없이 백아를 치켜 올렸다. 긴 목을 갸웃거리던 백아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기어코 물어왔다. 쉬마, 젠트가 무슨 말이야? 아, 그걸 들었어.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말인데 역시 넌 신조구나. 그건 뭐라고 할까? 나하고 너같이 우주에 선택받은 존귀한 생명들만이 들을 수 있는 우주의 영적인 언어야. 노인의 입에서 거짓말이 청산유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백아야, 넌 하늘에서 선택받은 존재야. 그런 존재들은 싫든 좋든 꼭 할 일이 있단다. 그걸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야. 역사적 사명? 백아의 날개가 자부심으로 으쓱 솟아올랐다. 사람이든 신조든 스스로 우러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노인은 백아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과 공명하자 시몬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삼촌의 간곡한 말에 못이겨 백아는 끝내 이 약속을 실행하기로 하늘에 맹세하고야 말았다. 300년 후 약속을 지키는 날. 삼촌 말이 진짜였어. 300년. 내가 깃털을 3번 갈고 발톱이 1번 빠졌다가 새로 날 거라 했는데 진짜였어. 그러고 나니깐 폭포가 어느 날 그냥 뚝 하고 멈춰버렸어. 한겨울에 얼어버린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해랑 달이 같이 있는 이상한 그림이 반짝하고 나타났어. 이럴 수가, 저게 뭐야? 반짝이는 거 보니까 진짜 신났어. 그걸 보고 나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 삼촌이랑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한 날이 드디어 온 거야. 맞아. 지금부터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벽을 뚫어져라 쳐다봤어. 조금 있으니 위에서 뭔가가 휙 하고 떨어지는 게 보였어. 난 눈이 정말 좋거든. 그래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 사람이었어. 남자, 젊고 잘생긴. 삼촌이 늙기 전 모습처럼 보였어.
나는 즉시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치솟았어. 날개에 한 번 힘을 주니까 바람을 타고 슝 날아갔어. 사람은 왜 날지 못할까? 날개가 없어서 그럴까?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하잖아. 아, 미안. 사람의 몸이 돌처럼 떨어지니까 너무 무겁게 보여서 살짝 걱정이 됐거든. 뭐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나에게 좋은 생각 떠올랐거든. 나는 형아에게 아주 빠르게 날아갔어. 그리고 형아 옆에서 내 날개로 푸앙 하고 바람을 쏴서 형아를 살짝 옆으로 밀어냈지. 형아 몸이 바람을 맞고 옆으로 튕겨나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쏘아 하고 떨어지던 속도가 후우 하면서 느려졌어. 내 작전이 성공한 거야. 다음으로 내가 형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 날개로 푸앙 하고 위로 바람을 쐈어. 형아가 떨어지다가 내 바람을 맞으니까 쓱 하고 잠깐 멈춰섰어. 나는 이때다 싶었지. 내가 얼른 형아 몸으로 날아가서 내 부드러운 깃털로 폭신하게 감싸줬어. 어때 내 작전?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를 부드럽게 안아버리는 내 능력 죽이지? 나는 힘을 줘서 형아 몸을 살짝 끌어안고는 천천히 동굴 바닥으로 내려왔지. 나는 형아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놨어. 형아는 온몸이 여기저기 아파 보이고 숨도 푸석푸석 소리를 냈어. 나는 마음이 아파서 내 하얗고 긴 날개로 형아를 따뜻하게 안아줬어. 그리고 부리에 숨겨두었던 삼촌이 꼭 이 형아한테 주라고 했던 특별한 약을 입에 넣어줬지. 내 몸에서 나온 신기한 약이랑 삼촌 약이랑 섞인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약이야. 내 따뜻한 기운이랑 약 덕분인지 형아 몸에 아픈 데가 스르륵 아물었어. 다행이야. 정말 그렇지 않아? 난 솔직히 엄청 걱정이 됐거든. 호흡 큰 숨을 몰아 쉬었다니까. 난 하루 종일 형아 옆에 붙어서 꼭 안아줬어. 왠지 모르게 형아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며칠이 지나니까 형아가 눈을 깜빡 떴어.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내 부리를 형아의 미간에 살짝 댔어. 삼촌이 그러라고 시켰거든. 자자잔 하고 부리에서 나온 빛이 형아 이마로 스며들자 내 머릿속 어딘가에 가득 차있던 삼촌의 목소리가 폭포처럼 콸콸 형아 머리로 강물처럼 들어갔어. 이제 나 주인공 그만할래. 말하기 힘들어. 베가와 청룡의 동거가 시작되고 얼마나 흘렀을까? 베가가 연못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베가의 눈빛은 물속을 유유자적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겨냥했다. 이때 퐁당 조약돌이 연못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흠칫 놀란 물고기 떼가 꼬리를 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베가가 긴 목을 들어 신경질이 난 눈으로 청룡을 쳐다봤다. 크지 마라. 죽는다. 베가의 심어 전성이 떨려 나왔다. 한 달 동안 뭉개다 벗어놓은 빨래처럼 잔뜩 구겨져 버린 베가의 얼굴. 크크크크. 베가 얼굴은 눈, 불이 빼면 딱히 공간이라고 표현할 게 없다. 그런데도 도대체 어디서 저런 기묘한 표정이 나오는 걸까? 청룡은 볼수록 신비한 베가에게 무릇함을 느껴가고 있었다. 베가는 형아를 버리고 친구를 얻었다. 1000살이 넘은 동생이라니 청룡이 질색을 했기 때문이었다. 형이든 친구든 베가가 느끼는 호칭의 의미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두둥 두두둥.
때로는 둘 사이에 머리에서 울리는 공명이 커질 때가 있었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들리니? 너도? 응. 그 공명 소리는 점점 박자가 되어 청룡의 몸을 흔들었다. 왜 이래? 폭포 소리조차 운율을 맞춰가며 떨어지고 서로의 머리에서 박자에 따라 동심원이 나오더니 점점 커져 하나로 합쳐졌다. 기운의 동조화를 처음으로 경험한 시간이었다. 이럴 수가. 놀랍기만 했다. 박자가 소리를 내자 기운이 춤을 추듯 흔들리고 이윽고 청룡의 허리와 팔다리도 허우적거렸다. 배가를 보니 날개를 사락사락 휘두르며 춤사 위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늘과 땅, 자연이 춤을 추고 있었다. 에라 이왕 이럴 거 청룡도 팔다리를 흐느적 거리기 시작했다. 점점 흥이 오르고 신이 났다. 청룡은 배가와 나란히 섰다. 콱콱콱 꽝. 배가가 날개짓하며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콱콱콱 꽝. 청룡도 따라 나갔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박자가 높이 뜨고 빨라졌다. 배가와 청룡의 발이 지면에서 서서히 떨어져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물이 점점 형태를 잃어가고 음률이 멀어져가고 자신도 사라져갔다. 배가와의 공명은 너도 없고 나도 없는 모라의 세계로 굽이쳐갔다. 한편 청룡은 현천심결에 몰입해 들어갔다. 청룡은 사서삼경을 귀동량으로 12살에 떼었다. 그만큼 기재였다. 그리고 사서삼경의 세계를 그가 정복한 골목 세계에 적용해봤다. 성공할 리가 없었지만 실패해서 얻는 것도 컸다. 그런 심정, 결의로 현천심결에 도전장을 던졌다. 아휴 삭신아. 청룡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자로 바닥에 누웠다. 송알송알 맺힌 땀방울이 또르르 얼굴을 구르다가 땅으로 떨어진다. 차라리 귀신하고 숨바꼭질하는 게 더 시끄럽다. 이건 대체 이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곁에 있던 배가가 좌우로 부리를 흔들었다. 아닌데, 삼촌은 귀신하고 숨바꼭질을 할 사람이 아닌데. 청룡이 쓴 웃음을 지었다. 저 자식 능청 떠는 건 사람보다 더하다니까. 사실 현천심결은 어렵다. 징하게 어렵게도 써놨다. 그 어려움은 천자문도 못 읽는 사람이 주역을 펼쳐놓고 읽는 것과 다름이 없다. 왜냐면 독고왕이 불세출의 천재, 무공천재였기 때문이다. 독고왕은 사람들과 그닥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준을 알 수 없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천심결도 자기 딴엔 쉽게 풀어서 쓴다고 한 게 이 정도다. 한마디로 청룡 같은 기재도 딱 포기하고 싶은 수준으로 휘갈겨 놓은 게 현천심결과 그 무공들인 것이다. 이러니 스스로 천재라고 자부하던 청룡의 기가 꺼기지 않을 수 없다. 옛날 땡중은 청룡을 꼬실 때 무공이 아주 쉬운 것처럼 애기했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순진하게도 청룡은 믿었었다. 현천심결도 그런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다. 제기랄. 한마디로 제기랄이다. 현천심결의 무리는 깊고도 넓었다. 차원이 달랐다. 땅만 보고 살던 개미가 독수리의 시야를 이해한다는 명제만큼 어렵고 힘들었다. 아무리 천재라도 불가능한 영역처럼 보였다. 수십, 수백 번 청룡은 좌절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그걸 마치 알고나 있는 것처럼 청룡이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타나는 독고왕의 안배는 치밀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다. 골가닥 숨이 넘어갈 때가 새로운 시작이다. 청룡이 너무나 괴로울 때 독고왕은 그의 꿈에 어김없이 나타났다. 내 제자야,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청룡이가 자랑스럽구나. 독고왕은 웃고 있었다. 독고왕의 온몸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새벽이 밝아왔고 청룡은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독고왕의 시몬과 신조인 배가의 내단, 그리고 공청성유는 청룡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었고
청룡을 불가사의하게 변화시켜 갔다. 또 한 가지, 청룡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현천심결의 효능일까? 인지 부조화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현천심결의 초식은 기를 주체로 한다. 곧 절정에 이르지 않으면 초식 자체를 펼칠 수가 없다는 말이다. 현천심결 5성에 이르려면 인체의 기경팔맥 전체를 모두 타통해야 했다. 그래야 기운을 자유롭게 수발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현천심결의 초식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청룡은 착실히 현천심결 3성, 4성을 거치고 5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현천심결 5성은 기경팔맥을 뚫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절정의 수준이다. 청룡은 육신과 경락과 기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감에 따라 어색했던 그의 손짓발짓에 점점 현묘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직 절정, 5성에 이르지 않아 완전한 초식을 구사할 수 없었으나 그의 논리회로는 이미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었다. 현천심결 4성의 문턱을 넘어서며 청룡은 이제 신법의 진정한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단순히 살과 뼈, 경락으로 이루어진 껍데기가 아니었다. 온 우주의 기운과 공명하며 춤추는 하나의 소우주였다. 사서삼경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파고들었던 그의 논리회로는 이제 육신과 기의 현묘한 흐름을 탐구하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더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경팔맥의 완전한 타통이었다. 독고왕의 심원을 통해 전수받은 지식은 분명했다. 현천심결의 진정한 위력은 인체의 8갈래 신비로운 통로 기경팔맥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때 발현된다. 공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 통로가 막혀 있다면 그 공력을 무공에 사용할 수 없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더라도 수문을 열어 물줄기가 메마른 땅을 적시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의 발산과 수렴, 초식의 구사는 오직 기경팔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기운의 조화, 백아와의 깊어진 공명, 그리고 독고왕의 심원이 내뿜는 무언의 지침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도전하라. 통곡의 벽을 넘어 절정으로 나아가라. 청룡은 동굴 깊숙한 곳, 폭포 소리가 아련히 들리는 조용한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백아가 그의 곁에 내려앉아 지그시 그를 바라보았다. 청룡은 단정하게 앉아 눈을 감고 단전의 내공을 천천히 끌어올렸다. 사성에서 다져진 내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힘을 기경팔맥으로 밀어넣는 순간 더 이상 수련의 영역이 아니게 된다.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생명을 걸고 싸우는 맹렬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솔직히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함부로 임동맥을 타통하려 했다가 골로 간 무리민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한데, 그런데 거기다 육맥을 더 타통해야 한단다. 기경팔맥은 독고왕이 처음 말한 것이다. 독고왕을 제외하면 임동양맥 외에 6개의 숨겨진 기경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오직 독고왕만이 기경팔맥을 타통하고 현천심결을 완성, 무림의 절대자가 된 것이었다. 애초 독고왕은 자신의 무공을 전할 후인을 둘 생각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무림을 이잡듯 뒤졌는데도 자신의 무공을 익힐 만한 인재를 찾아낼 수 없어 포기한 것이었다. 천무지체, 오로지 독고왕처럼 특수한 체질을 가진 자, 현천심결은 천무지체, 선택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무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짜잔, 청룡이 등장했으니 독고왕의 기쁨이 얼마나 컸으랴. 거꾸로 말하면 청룡이 거쳐야 할 관문이 그만큼 험난하다는 말이 되기도 했다. 죽기 아님 까무라치기지 뭐. 청룡은 칼에 베이고 독침을 맞았고 장력의 뼈와 살이 부러졌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을 놓칠 수 없다. 닥쳐올 시련을 각오하는 청룡의 눈빛이 결연해지고 단단해졌다. 이윽고 청룡은 독고왕이 가르쳐준 기경팔맥 타통법에 따라 기운을 일으켰다. 그러자 단전에서 희고 푸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청룡의 주위로 퍼져나갔다. 청룡은 빛나는 청백의 기운을 다시 단전으로 갈무리했다가 천천히 인맥 시작점으로 진굴시켰다. 스스스스.
청백의 기운이 용암의 혀처럼 인맥을 핥았다. 예상은 했지만 인맥은 북해 빈궁의 성체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청룡은 바위에 균열을 내듯 내공을 아주 조금씩 밀어넣다가 기운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성체를 두드렸다. 두두둥 치익. 귀청을 뚫을 듯한 파열음이 터져나오며 샤샤샤샥. 수만 개의 화살과 수천 개의 칼날이 동시에 청룡의 몸속을 헤집고 뚫었다. 청룡이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두드린 것도 청룡, 공격당한 것 역시 청룡의 몸. 기운이 서로 엉키고 설키며 밀어내고 들이받자 온몸의 신경이 경련했다. 갑작스런 충격 때문이었을까? 청룡은 몸이 붕 뜨는 감각을 느꼈다. 오래전의 감각. 어지러움에 잠깐 눈을 감았던 청룡이 눈을 떴다. 그런데 광경이 확 바뀌어 있었다. 한 성체 앞 거대한 체구의 장정이 도끼와 창을 번갈아 휘두르고 있다. 장정이 청룡을 보고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가 우렁우렁한 게 마치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 청룡은 소음에 섞여 우렁거리는 그의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이상하지만 낯익은 세계. 반갑다고 하긴 뭐하지만 오랜만이었다. 그렇다 이거지. 저자는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지어내는 환상일까? 얼굴을 뒤덮은 고슴도치 같은 수염, 사천왕 상처럼 퉁방울 같이 튀어나온 눈깔, 곰 같은 덩치의 저 창은 혹시 사모 아닐까? 사람 키보다 더 길고 창날 모양이 구불구불한 게 진짜 장팔사모라고. 뭐야 그럼 저 사람이 장비? 에이 설마. 그러는 동안 청룡은 성문 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네 이놈, 정령 돼지고 싶은 게구나. 시인. 사내가 성문 위에서 도끼를 던졌다. 와, 성질 한번 화끈하고만. 10장 30m의 거리를 눈 깜빡할 새의 도끼날이 화살처럼 좁혀들었다. 던질 거라는 낌새를 짐작했던 청룡이 도끼를 가볍게 피했다. 쾅! 청룡의 어깨 부근을 스치고 지나간 도끼날이 땅속으로 푹 파고들었다. 청룡의 가벼운 움직임을 본 장비가 성문을 헐헐 가볍게 날아 청룡 앞에 내려섰다. 휙 턱. 나는 이 성의 성주 장익덕이다. 다시 묻겠다. 내 놈은 누구냐? 말해드려도 모르실 텐데요. 허허, 넌 매를 버는 놈이로구나. 알런지 모를런지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저는 사천성 요양현 사람 청룡이라 합니다. 말을 마친 청룡이 장비를 빤히 쳐다보았다. 떼끼누마, 요양현 사람들은 다 니놈같이 싸가지를 밥 말아먹었느냐? 장비가 동굴같이 거대한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청룡이 빙긋 웃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였다. 그럼 제가 아이고 어르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고 넙죽 절이라도 올려야 합니까요? 하하하, 재밌는 놈이로다. 넌 내가 무섭지 않느냐? 장비가 한바탕 웃더니 와락 얼굴을 구기며 말했다. 근데 왜 장팔사모는 두고 오신 것인지요? 청룡이 실망하는 얼굴로 물었다. 쓱쓱. 괴상한 걸 발견이라도 한 듯 장비가 한 손으로 턱을 쓸며 말했다. 그놈 참 오랜만에 보는 물건이로구나. 내 어찌 너까지 것에게 사모를 쓰겠느냐? 장비는 알까? 자신의 성질이 이미 청룡에게 한수꺼기고 있는 것을. 그럼 왜 여길 지키고 계신 겁니까? 청룡은 궁금한 걸 먼저 물었다. 장비는 청룡이 평소 궁금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계신 겁니까? 정말 생각할 것 없이 쉬운 질문인데 꿈뻑꿈뻑. 장비의 큰 입이 무슨 말을 할 것처럼 움찔움찔하다가 피가 머리로 쏠리는지 눈이 붉어졌다. 훗, 내가 만난 환영들은 하나 같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이제 저 양반도 저번 귀신처럼 화를 낼 거야. 네 이놈, 어디서 혓바닥을 길게 놀려 날 모욕하느냐? 이놈 그렇게 안 봤더니
웃기는 놈이로세. 장비가 쿵하고 땅에 발을 굴렀다.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땅을 통해 청룡에게 흘러들었다. 이런 분명 환각일 텐데 이 기세는 뭐지? 흠칫 놀란 청룡이 장비를 쳐다봤다. 아까 보아하니 네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던데 일단 우리 한번 어울려 보자꾸나. 장비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더니 이어서 말했다. 자, 하룻강아지야. 삼합을 양보해 줄 테니 네 요량껏 덤벼보거라. 잠깐만요, 장군님. 제가 왜 장군님께 덤벼야 되는데요? 너 이 성을 점령하러 온 거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럼 내가 그냥 너한테 이 성을 그냥 내줄 거라 생각했니? 아니, 그건 아니지만 장군님이 여기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평소 제가 장군님을 좋아했거든요. 알어. 그러니까 내 너를 죽이진 않을 것이니 목숨은 염려 말거라.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진짜요? 삼합을 양보하신다고요? 그놈 참 귀신이 물어갈 놈이로세. 말이 많어. 장비가 허리를 숙여 땅에 박힌 도끼를 빼들었다. 덩치가 크면 둔하게 보인다. 장비도 그랬다. 근데 그게 외형적 사기였다. 도끼를 든 손이 3장이나 쭉 늘어나더니 청룡의 배를 찔러왔다. 착시. 움직임이 너무 빨라 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다. 씩씩. 공기를 가르는 도끼날이 번뜩거리는데 청룡이 누군가. 눈치 빠르기로 공전절 후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던 청룡의 몸도 장비의 팔이 늘어남과 동시에 쭉 늘어났다. 쾅, 휘웅. 경력이 서로 부딪혀 터지고 바람이 뒤엉키며 주변 풀잎과 먼지를 요란하게 날렸다. 청룡은 단전에서 모은 기를 발끝으로 흘리며 천천히 몸을 낮췄다. 아싸! 청룡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평소엔 도전조차 하지 못했던 신법을 얼떨결에 펼쳐버린 것이었다.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냐? 장비가 실실 쪼개고 있는 청룡을 보며 콧김을 불었다. 씩씩. 도끼가 허공을 메우며 다시 폭풍우처럼 쏟아졌다. 에그, 뜨거라. 청룡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힘을 주자 단전에서 연푸른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오고 후악. 호신강기. 천이무봉 이 작은 원을 펼쳤다. 두두두. 도끼가 연푸른 장막에 부딪히자 힘을 잃고 살짝 튕겨나갔다. 과연 니놈이 뭔가 믿을 구석이 있었구나. 장비가 눈에서 줄기줄기 험한 눈빛을 쏘아내며 청룡을 노려봤다. 아니 실은 놀라서 간이 콩알만해졌다. 한 방에 집채만한 바위도 부숴버리는 도끼질인데 그걸 튕겨내는 저 도깨비 같은 놈. 장비는 이빨을 악물고 다시 돌진했다. 횡서 청군. 장비가 젖먹던 힘까지 뽑아내 도끼를 휘둘렀다. 거대한 도끼에서 희미하게 도기가 뿜어져 나온다. 청룡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장비의 뒤로 돌아갔다. 휙! 순간 장비가 공중으로 신형을 뽑아 올리고 도끼를 머리 위로 쳐들었다. 직도항룡! 장비는 청룡의 머리를 겨냥하고 도끼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그었다. 슉! 청룡은 환영술의 구결을 떠올렸다. 음의 기운으로 자신의 그림자에 길을 남겨 상대의 눈을 현혹하고 이후 양의 기운을 폭발시켜 이전의 위치로 신형을 옮겼다. 동시에 손을 들어 회자결로 도끼의 경력을 땅으로 흘려보냈다. 장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다가 천근추 초식으로 겨우 중심을 잡고 섰다. 장비가 팔다리를 휘두르며 춤을 추든 말든 청룡은 장비를 물리쳤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현천심결의 무공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두 손과 두 발을 번갈아 바라보며 새삼스레 감격하고 있었다. 장비가 가슴을 들썩이며 숨을 골랐다. 뭐냐 넌 왜 살수를 쓰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장군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고요. 청룡의 얼굴을 한참 노려보던 장비가 한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넌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예, 조금은요. 장군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비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말해라. 장군님은 누가 이 성을 지키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야? 장비가 혼란스러운지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넌 왜 자꾸 그런 것을 묻느냐? 장군님은 언제부터 이 성을 지키셨는지요? 아마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장군님께 그러라고 시킨 적이 없으니까요. 사실 청룡은 지금 장비에게 현천심결의 정신요상술을 펼치고 있다.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을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인지부조와 현천심결의 정신요상술을 수련하면서 청룡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었었다.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장비가 청룡을 보며 말했다. 넌 참 이상한 놈이다. 그런데 또 낯이 익어. 처음부터 그랬어. 넌 누구냐? 누가 청룡의 분신 아니랄까봐 환영조차 눈치가 백단이다.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당신이 믿을까? 이제 저 이 성 제가 차지해도 되지요? 아무리 봐도 청룡은 예절을 멀리하기로 작정한 싸가지다. 장비가 홀린 듯 대답했다. 그래, 이제부터 네가 성주해라. 청룡은 성을 올려다봤다. 어쨌든 출발이 좋았다. 정룡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라던 장비를 뒤로하고 인맥의 다음 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그런데 몸이 갑자기 붕 뜨는 기분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주변의 공기가 흔들리고 눈을 번쩍 뜨자 조금 전의 광경이 씻은 듯 사라지고 사방이 푸른 안개로 가득했다. 이건 뭐지? 꽝. 갑자기 단전에서 폭발하듯 기운이 솟구쳤다. 아니, 이건 역류하는 거잖아. 정룡은 급히 기운을 눌렀다. 이젠 관문을 돌파하며 남은 잔기가 인맥으로 몰려들면서 기운의 흐름이 꼬여버린 것이었다. 호흡이 딱딱 끊기고 폐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운기를 이어가려 하면 할수록 기운이 역방향으로 치솟아 갈비뼈 밑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러다간 폭주한다. 일단 후퇴하자. 공간이 일렁이며 눈앞이 뒤집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맥이 제 멋대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현실인지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사부 독구왕이 전해준 응급 운기법이 떠올랐다. 숨을 거꾸로 들이마시듯 깊이 끌어당겼다. 입으로는 흡, 코로는 회. 단전의 불덩이를 거꾸로 밀어넣어 태양 같던 양기를 일시적으로 식히는 운기법이었다. 한순간 가슴을 찢던 열기가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미친 듯이 흔들리던 기류가 방향을 바꿔 단전으로 되돌아갔다. 정룡은 간신히 기혈의 폭주를 진정시켰다. 이때 느닷없이 사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말했지. 청룡아, 넌 용이 될 팔자라고 말이야. 그런데 청룡아, 지금 넌 이무기야. 용이 되고자 하는 이무기 말이다. 사부님, 방금 나 하마터면 생명줄 놓을 뻔했어요. 모르세요? 정룡이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그러건 말건. 아, 그놈 참. 애들처럼 징징거리긴 그럴 줄 알고. 이 사부가 운기법 가르쳐 줬잖아. 사내 자식이 별걸 가지고
사부 잘 만나서 용이 되는 건데. 골백번 고맙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뭐, 듣고 보니 나쁘진 않다. 맞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아니, 이 정도면 사부 말대로 거의 공짜인가? 정룡은 사부의 달달한 말이 뇌리를 적시자 다시 투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룡은 기운이 회복되자 진군의 나팔을 불며 맹렬하게 나아갔다. 꽝, 꽝꽝, 꽝꽝. 드디어 요새의 성체 한쪽을 부수고 기운이 진입했다. 그러나 승리의 개가도 잠시 기운이 단중 부근에 이르자 또다시 고통이 폭포수처럼 덮쳐왔다. 컥! 반탄되며 역류하는 기운에 오장 육부가 뒤틀리고 고통으로 정신이 아득해졌다. 여기서 멈춰. 잘못되면 넌 죽어. 정말 죽고 싶니? 난 죽으면 죽을 테다. 정룡은 이를 악물었다. 견뎌야 한다. 이 고통은 나를 죽일 수 없다. 아하, 그래? 죽으면 죽을 테다. 좋아, 한번 죽어봐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때 베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베가와 함께 춤을 추며 하나가 되었던 모르아의 순간 보았던 해와 달. 달빛이 해를 감싸고 은눈이 빛나던 신비로운 광경. 순간 정룡의 뇌리에 번개가 내리쳤다.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지. 단중은 부숴야 할 성체가 아니라 열어야 할 자물쇠였다. 단중을 함부로 부쉈다간 이 생명 끝이었다. 단중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긴 밤 서방님을 기다리는 새색시였다. 당연히 삐진 새색시 억깃을 이을 수 있는 것은 봄바람 같은 양의 기운. 생각과 함께 정룡은 맹렬하게 몰아치던 태양기의 운용을 멈췄다. 그리고 모든 의식을 단중에 집중하여 베가와 하나가 되었던 공명의 순간을 재현했다. 그의 현천직이 깊은 곳에서 고요한 진음의 기운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먹구름 뒤에서 달이 떠오르듯 희미하지만 순수한 백색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정룡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안에 잠들어 있던 그 달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거칠고 강력한 태양의 기운을 그 주위에 둘렀다. 맹렬했던 태양기가 진음의 부드러움 속에 차분히 가라앉고 차가운 성체를 부드럽게 안아 녹이는 봄바람 같은 태양기가 살랑거렸다. 정룡은 이 새로운 기운을 다시 단중으로 보냈다. 예상대로 저항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맹렬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고요하지만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변화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견고하기만 하던 얼음 성체의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틈새로 봄바람 같은 태양기가 스며들자 실금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다. 단중의 요새가 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었으나 그 흐름이 닿는 곳마다 굳어있던 음기가 차례로 녹아내리며 강물이 되어갔다. 자, 이제 끝을 보자. 정룡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사실
청룡이 봄바람 같은 양의 기운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음의 기운을 덮어쓴 양의 기운을 연속적으로 불어 넣는다는 게 청룡에는 너무나 힘든 노가다였다. 순간이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부드러운 봄바람은 다시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맹렬한 태양기로 돌변하여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경맥을 갈갈이 찢어 놓을 터였다. 허허, 우리 청룡이가 뭘 좀 아는구나. 봄바람이 가을 태풍이 되면 큰일 나지. 봄바람의 흐름을 느껴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스며들어라. 뭘 좀 안다고? 사부도 뭘 좀 아시는구나. 평생 독신이고 여자 한 번 사귄 적 없다고 하시더니 말이지. 두둥실 보름달처럼 자연스럽게 양란이 떠올랐다. 양란소저 잘 계시죠? 더 이상 말이 진행되지 못하고 찡 콧날이 아파온다. 청룡의 가슴에 태풍 같은 봄바람이 불어닥치고 매화 향이 허공을 가득 메운다. 산맥이 바다를 그리워하며 물결치듯 보고 싶은 사람, 양란소저. 청룡아, 정신 차려라. 사부가 부르자 눈을 뜬 청룡. 활짝 열려있는 단중의 성문이 보였다. 청룡은 기운의 흐름이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기운의 결이 단중을 넘어 가슴 언저리까지 퍼져 올라가자 꽉 막혀 있던 경락이 흔들리며 길을 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은 여전히 살얼음이 낀 강줄기와 같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얼어버릴 듯 위태로웠다. 청룡은 마음을 다잡았다. 스승의 말처럼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는 양기를 가늘고 고르게 나누어 수천만 개의 안개 입자로 흩어지듯 퍼뜨렸다. 그 안개 같은 기운이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한기 사이로 스며들자 굳게 닫혀있던 혈도들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천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이렇게 될까? 청룡은 깊은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휴식 없이 계속된 기운의 분출로 정기와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관문, 승장혈 하나 남았는데 정신력은 바닥을 파고들고 있었고 육신은 비명을 질렀다. 여기서 멈출 수는... 청룡의 의식이 심연 속으로 아스라이 함몰되려던 순간 꾹!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도 다른 단 한 번의 울음소리. 백아가 울었다. 그래, 그거다. 청룡아,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영원의 사부 독고왕. 백아의 울음소리와 스승의 포효가 청룡의 투지에 불을 붙였다. 내가 지금 걷는 길은 천하의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위대한 길이다. 이 독후왕의 유일한 제자가 아니더냐. 고작 강물 하나 건너지 못해서야 쓰겠느냐. 일어나라. 내 안의 용을 깨워라. 청룡아. 청룡은 봄바람의 기운을 승장혈에 망설임 없이 밀어넣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구릉 구릉. 승장혈이 철문이 열리듯 소리를 내며 귀를 열었다. 청룡이 천천히 눈을 떴다. 회음에서 시작된 기운의 흐름이 단중을 지나 천도를 거쳐 승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막힘도 없이 시원하게 뚫렸다.
우주를 감싸는 충만함이 이런 것일까? 청룡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마침내 초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 인맥을 뚫은 것이었다. 청룡은 자신을 바라보는 베가에게 깊은 눈길을 보냈다. 자식, 고맙다. 잠시 숨을 고른 청룡은 그의 몸 뒤편 척추를 따라 흐르는 거대한 화산, 동맥을 심상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청룡은 동맥이 아닌 인맥에서 어떤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헐,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죽을 고생을 하고 인맥을 분명히 다 통했다. 그럼 청룡의 의지대로 움직여야 할 경락이다. 그런데 거기서 알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허공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고 서서히 진해지더니 한 마리 푸른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와, 이거 용, 너 용인이지? 청룡은 어떤 책에서 본 형상의 이름이 생각나서 그냥 물었다. 씨. 악어를 닮은 큰 얼굴이 웃었다. 심지어 손 같은 발도 흔들었다. 청룡이 용이에 성큼 탔다. 타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될 것 같아서였다. 하긴 용이 청룡이고 청룡이 용이니 뭐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긴 했다. 푸른 용이 자기 등에 탄 청룡을 돌아보며 또 씩 웃었다. 괜찮지? 청룡이 푸른 용의 수염 끝을 잡으며 말했다. 이번에도 푸른 용이 콧김을 뿜으며 웃었다. 좋았어. 그럼 가보자고. 푸른 용은 남은 두 쪽 수염을 휘날리며 장강렬을 향해 헤엄쳐 갔다. 그곳에서는 맹렬한 주홍빛 양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푸른 용은 주홍빛 화염을 향해 공명의 포효를 터뜨렸다. 귀를 비켜라! 이런 고함이었다. 말을 들어줄 것 같았으면 애초 나갔을까? 주홍빛 화염이 말 같지 않은 괴상한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맹렬한 불꽃들이 마치 푸른 용의 모습을 복사하듯 변해갔다. 그런데 에게게 용이 아니었다. 화사, 불뱀의 형상으로 변했다. 이게 아닌데. 당황한 모습이 역력한 화사의 표정. 하긴 그래도 푸른 용보다 조금 크긴 했다. 푸른 용이 콧바람을 되게 불었다. 용이 대담한 붉은 뱀이 코웃음 치고 있는 푸른 용을 향해 푸식푸식 콧김을 뿜어대며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세상에, 청룡한테는 그렇게 사근사근했던 푸른 용이 이런 성질이 있었다니. 칼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더니 사정없이 불뱀의 몸체를 찢어 발기고야 말았다. 뭐시여, 장강일의 투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겨? 주위에서 응원하던 불꽃들이 와 모여들더니 다시 불뱀으로 변했다. 푸른 용이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불뱀 엉덩이를 꼬리로 사뿐히 후려쳤다. 펑! 가죽북 터지는 소리를 내며 화사의 몸이 터져나갔다. 어허, 이런 일이. 청룡의 뇌리에서 덕고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이 뱀을 잡는지 왼수 잡듯 그러느냐? 다 내 일부니까 그냥 품어라. 그것이 동맥을 정복하는 첫 번째 열쇠니라. 푸른 용이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돌렸다. 그저 몸을 한번 풀어본 것 뿐이라는 표시였다. 푸른 용이 힐끗 불뱀을 보더니 불뱀의 몸뚱아리를 칭칭 감았다. 이래저래 맞고 터지고 잔뜩 주눅이 든 불뱀은 푸른 용이 뭘 하든 죽여줍쇼 꼼짝하지 못했다. 치. 푸른 용의 차가운 비늘이 불뱀의 화염에 다 타는 듯한 소리가 났지만 푸른 용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가만 보니 푸른 용은 누가 볼까 눈가를 이리저리 굴리며 어떤 작업을 몰래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맹렬하던 주홍빛은 점차 색을 잃어가고 불꽃들이 푸른 용의 검푸른 비늘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져갔다. 끝! 푸른 용이 트림을 거하게 했다. 잘 먹은 탓인지 푸른 용의 때깔이 선명해진 것 같다. 실뱀 한 마리 잡아먹고 으쓱하는 용이라. 청룡은 자신을 용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되었지만 그러려니 했다. 소식적부터 청룡의 인생은 헷갈림의 연속이었다. 뭐 독수리면 어떻고 불뱀, 푸른 용이면 어떠랴. 나는 나다. 나는 청룡이다. 운명아, 길을 비켜라. 쪼로롱. 하늘에 푸른 용의 고함 소리가 병력같이 울려 퍼졌다. 푸른 용은 여새를 몰아 척추의 길을 따라 솟구쳐 올랐다. 올라갈수록 경맥을 채워가는 주홍빛 양기의 격이 달라지고 있었다. 뭔가 공간을 압도하는 존재감. 장강열의 불뱀이 산에 들불 정도였다면 지금 느껴지는 것은 대지를 불태우는 용의 숨결이었다. 푸른 용이 명문혈, 생명의 문이라 불리우는 관문 앞에 섰다. 여긴 뭘 준비했으려나? 제발 그냥 좀 쉽게 넘어가자, 응? 얘들아. 정룡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애원하듯이 말했다. 청룡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병력과 불의 비가 쏟아져 내려 허공을 붉게 물들였다. 허공의 용의 형상이 유성처럼 스쳐가고 쏟아지던 불비와 이글거리던 용암이 꾸물꾸물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다. 아까와 같은 현상. 뭐야, 이 놈은 진짜 용이 되는 거 아니야? 척 봐도 센 놈이다. 시뻘건 화룡으로 변한 놈이 미친 듯이 허공의 불을 뿜어댔다. 저 미친놈. 언제 되었을까? 청룡이 화룡의 불에 그을린 가죽을 탈탈 털며 말했다. 화룡이 그런 청룡을 보고는 와락 인상을 구기더니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입을 벌렸다. 사나운 불꽃바람이 괴성과 함께 터져나왔다. 뭐냐, 선빵까지. 기싸움에 지면 다음은 뻔하다. 정신없이 맞게 된다. 청룡은 화룡의 뒤로 신형을 이동했다. 환영술. 이게 펼칠수록 개꿀이다. 신법의 발걸음이 공간을 찢는 소리에 기분 좋아진 청룡. 입을 벌려 용의 울부짖음, 용음을 펼쳤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청룡의 몸이 검푸른 빛에서 주홍빛으로 변했다. 에고, 너무 힘이 들어갔다. 청룡은 살짝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때 화룡의 붉은 눈깔이 슬며시 돌아갔다.
전 가만히 있음 당한다. 하자, 니들 역차기를 받아라! 청룡이 화룡을 향해 땅을 박차고 슉 몸을 날렸다. 푸른 용의 날카로운 발톱이 화룡의 불을 내뿜는 비늘 위를 긁었다. 화룡의 불꽃 비늘이 부서지며 사방으로 주홍빛 불똥을 튕겼다. 후르르르 후르르르. 동시에 화룡에 뿜어낸 뜨거운 홍염이 푸른 용을 덮쳤다. 이런, 이 자식 좀 하는데. 워낙 가까워서 불을 내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청룡이 다급히 피하면서 몸에 힘을 줬다. 호신강기가 푸른 용의 몸에서 뿜어져 나와 투명한 막을 이루었다. 이러면 웬만한 공격은 피하고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신법이 느렸나? 호신강기가 약했을까? 화염에 직격당한 호신강기. 투명하고 푸른 막이 송곳에 찔린 것처럼 눌리는 것 같더니 촤촤창 굉음을 내며 깨져나가고 호신강기로 잠깐의 시간을 번 푸른 용의 곁을 화염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파라. 푸른 용이 아파서 폴짝폴짝 뛰었다. 어디서 고기 익는 냄새, 비늘이 지글지글 녹고 있다. 이 자식, 이거 너무 센데.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 놈은 맞는 걸 즐기는 놈인 걸까? 불뱀처럼 몸보신에 보탬이 될 줄 알았던 화룡. 오히려 잘못하면 먹힐 판이다. 사부님, 우리 호신강기를 뚫을 게 없다면서요? 이런 판국에도 청룡의 불만 신공이 또 터져 나왔다.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 내 놈이 딱 그렇구나. 하긴 현천심결의 신법과 호신강기 없었으면 방금 통구이 될 뻔했다. 그래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이겨요? 저게 뭔데? 네, 사부가 물었다. 청룡의 입에서 한탄이 나왔다. 되묻기 신공, 사부는 불리하면 대답 대신 되묻는다. 용이잖아요, 용. 불을 뿜는 용. 저 자식 독한 놈이에요. 맞으면서 덤벼요. 딱 내 놈이구만. 하. 청룡은 할 말을 잃었다. 이 화룡은 불사다. 상처와 부상이 가득한데도 명문열에서 길러온 액체 한 바가지면 다시 살아난다. 심지어 더 커지고 세진다. 아무리 환상망상일지라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닐까? 세상은 불공평하다. 내 몸속 역시 세상 속과 다름없다. 끝없이 재생하는 불사의 존재인 화룡. 싸움이 길어질수록 지쳐가는 쪽은 말 안 해도 뻔하다.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이걸 확시. 청룡은 인맥의 음기를 맹렬하게 끌어올렸다. 이쯤 되면 이판사판, 아사리판이다. 순간 독고왕의 다급한 목소리가 청룡의 뇌리에 울려 퍼졌다. 청룡아, 이 미친놈아. 저거 너다 너. 같이 죽을 일 있더냐? 끌어안아라. 저 맹렬한 불길이야말로 내가 찾아야 할 너의 반쪽이다. 사부님, 또 끌어안아요? 아까 불뱀은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스승님 저거 안았다간 타 죽어요. 청룡의 불만이 스승에게 향했다. 도대체 저 양반 입에서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나하나가 이 생떼 같은 목숨을 걸어야 하냐고. 이건 내가 실험체도 아니고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 이놈의 자식아. 고만 궁시렁대고 빨리 저놈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어. 으아, 저 노친네가 미쳐버렸네. 청룡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도 화룡의 버얼건 아가리를 쳐다봤다. 푸른 용이 된 청룡이 다시 괴성을 질렀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화룡이 벌컥 아가리를 벌리고 청룡을 삼키려고 달려들었다. 청룡은 쫙 벌어진 아가리를 향해 펄쩍 뛰었다. 미친 척하지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청룡. 천장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꿀꺽, 합. 화룡이 얼른 입을 다물었지만 푸른 용은 이미 화룡의 목구멍을 통과한 후였다. 화룡의 몸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불판 위에 있는 얼음처럼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청룡은 괴성을 지르며 팔다리를 허우적거렸다.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조금 전 제법 의젓하게 인맥을 타통했었다. 아, 나 남자긴 남자구나. 어깨에 으쓱 힘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웬걸 지금은 자신도 알 수 없는 괴성을 마구 지르고 있다. 그렇게 발악을 하던 중 문득 떠오르는 형사. 배가가 공명으로 전해준 달이 해처럼 빛을 발하는 형상이었다. 청룡의 의식 속에서 현천심결의 현천지기가 지평선에 걸리더니 공중으로 떠올랐다. 퍼뜩 달이 해를 품고 끌어안고 그리고 폭발하듯 빛을 뿜었다. 순간 화룡이 치지직 동작이 끊어지고 멈칫거렸다. 폭발하는 달빛이 화룡을 감싸 안았다. 달빛이 화룡의 몸속으로 은은히 파고들었다. 화룡이 고개를 돌리고 청룡을 보았다. 화룡은 간지러운 듯 웃고 있었다. 기분 좋은 표정을 짓던 화룡. 스르르. 달빛이 닿는 곳, 거기서부터 그 거대한 몸체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기화되기 시작했다. 청룡아, 청룡아,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일어나 걸으라고 사부 허리 휜다 이놈아. 기절한 청룡을 부축하고 걷던 독고왕의 목소리가 처절하다. 생각하면 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독고왕은 죽어서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자 하나 키우려고 혼백으로 남아서까지 이 고생을 하다니 청룡은 어떻게 명문의 관문을 넘어섰는지도 모른다. 어기적. 푸른 용은 마침내 마지막 관문, 정수리 백회열에 도착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다. 피냄새를 맡았는지 안개 속에서 온갖 형태의 요괴와 귀신들이 기어나왔다. 아, 보자 하니까 이젠 이런 잡기들까지 나를 우습게 안 해. 화가 난 청룡의 머리에 피가 몰렸다. 청룡아, 저 놈들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것들이여. 사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그럴 동안에도 청룡의 몸에 거머리같이 달라붙은 요괴와 귀신들은 청룡의 몸을 물고 뜯고 별지랄을 다 하고 있었다. 청룡아, 이것들은 내 놈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스스로 빛이 되는 것이다. 헐, 말도 안 돼. 내 그림자가 어떻게 이렇게... 잔말 말고 사부 말부터 들어라. 청룡은 입을 다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백회열에 끌어모았다. 청룡의 백회열에서 연푸른 빛이 태양처럼 솟아올랐다. 그러자 요괴와 귀신들이 빛 속에서 맥없이 사라져갔다. 청룡은 주위를 둘러봤다. 아직 용무가 끝난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청룡아, 그 막아! 사부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엄청나게 큰 소리와 함께 동맥이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청룡이 놀란 소리를 내었다. 백룡과 흑룡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집어삼키고 몸 안의 모든 기운이 한순간 무로 돌아가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 전신을 스쳐갔다. 그 공허의 중심에서 새로운 기운이 태어났다. 음이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양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 무엇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혼돈이자 질서. 태초의 기운, 원시반본이었다. 청룡은 여세를 몰아 태초의 기운을 움직였다. 태초의 기운은 멈춰있던 6갈래의 기경을 향해 흘러들어갔다. 기운이 닿는 곳마다 경맥들이 순순히 길을 터주었다. 몸의 중심을 관통하는 축맥, 대맥, 교맥 마지막으로 유맥이 타통되자 온몸에 넘실대는 강력한 기운이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천심결 오성. 절정. 청룡은 천천히 눈을 떴다. 몸 안에서는 태초의 기운이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스승이 알려준 현천심결 오성. 절정의 경지는 분명 이것? 그런데 무언가 달랐다. 지금 자신의 몸을 흐르는 것은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의 힘이었다. 이것은 스승이 말한 절정과 달랐다. 스승이 알려주지 않은 미지의 영역. 청룡은 저도 모르게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개고생 후 눈을 뜨니 절정을 넘어섰네. 동굴 안의 공기, 바위의 질감,
폭포 소리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의식이 흐르는 대로 주변의 기운이 감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동굴 천장의 종유석을 향했다. 보통이라면 손을 댈 수도 없는 높이였다. 하지만 그의 내공이 흐르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파장이 종유석에 닿았다. 스스스. 종유석 끝에 맺혀있던 물방울들이 중력을 거스르듯 천천히 떠올랐다. 물방울은 공중에서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며 합쳐지더니 이내 손바닥만 한 크기의 투명한 구체를 이루었다. 구체는 불꽃처럼 퍼져나가다 한순간에 꺼지듯 사라졌다. 곁을 지키던 베가가 경이로운 눈으로 청룡을 바라보았다. 그때 뇌리 깊숙한 곳에서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오며 독고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듯 생생했다. 이것이 기의 본질이다. 세상 만물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 또한 그 일부이다. 기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단순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이다. 수고했다. 청룡아. 독고왕의 심호는 그에게 현천심결의 심오한 뜻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그는 단순한 초식의 움직임을 넘어 눈앞에 물체를 투시하듯 상대의 기흐름과 약점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통찰력이 생겨났다. 이것은 무공과 지혜가 결합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청룡만의 능력이었다.